자, 저번 시간에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남북국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까지 봤다면, 자, 오늘은 이제 통일된 신라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자, 강력한 왕권의 확립, 영토가 확장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무조건 국룰이지. 삼국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신라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새로운 국가 운영을 위해서 뭘 해야 돼? 관료제를 정비해야지.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막 섞였잖아. 관료제를 정비해서 강력한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해 갔다. 김춘추는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누구? 방금 얘기했다. 방금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진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왕이 되었어. 그가 바로 태종 무열왕이다. 이후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여 왕권 강화에 기반을 다졌다. 무열왕의 아들인 누구? 문무왕. 중요하다. 이 사람이 사실은 나당 전쟁을 끝마친 사람. 실질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게 무열왕 김춘추였다면 전쟁을 마무리하고 통일신라를 만든 사람은 이 문무왕이야.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삼국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면서 왕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문무왕은 옛 백제, 고구려의 지배층을 등용하여 지배체제를 포함함으로써 지배체제에 이제 백제, 고구려 유민들, 지배계층들을 다독여줘야 되겠지. 걔네들을 포함시켜줘야 되겠지. 삼국 백성의 융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업적으로 보면 문무왕,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지금 삼국을 통일시킨 사람 문무왕이 되겠어.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신문왕이야. 이 사람을 또 기억해야 될 게 이 사람의 업적이 많다. 김흠돌이라는 사람, 즉 지금까지 신라는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야. 이 성골들만이 왕위가 될 수 있었고 진골, 진짜 뼈다귀들은 귀족들이었어. 그러니 진골 출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 귀족들도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왕위를 꿈꿨던 거지. 얘가 난을 일으켜. 그래서 이것을 진압해. 자기 장인 어른이지만 진압하고 관련된 귀족들을 제거함으로써 확실한 왕권을 보여주는 거야. 반대로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거지. 관료전이 지급돼. 귀족들이 경제적인 집안이 원래는 노급이었어. 노급과 관료전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노급 뭐냐?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야. 지급했다라는 말을 기억해. 세금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농민의 노동력까지 취할 수 있는 큰 특권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의 모든 권력을 준 거야. 자,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보면은 국무부 장관이 됐어. 그럼 국무부 장관한테 충청남도 지역의 어느 지역을 주는 거야. 그럼 그걸 줬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지배권마저도 준 것과 같아. 왜? 거기 토지를 주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맘대로 얘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 왕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토지권을 가져간 이 관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 이 지역, 한 지역에 대한 권력을 갖게 됨으로써 왕에 대항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돼. 근데 관료전은 뭐냐면 이 관리에게 이 땅에서 나온 수확물들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권리고 이 사람이 그 관료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퇴직하게 되면 그거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곳에서 살고 있는 그 농민들, 이 사람들은 누가 주인인 거야? 왕이 주인인 거야. 언제든지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은 바뀌어질 수 있어.
그러니 왕에게 충성하게 되겠지. 이 차이야. 그래서 노급을 없애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라는 거야. 이것이 곧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게 된 것이지. 또 학식을 갖춘 육두품 이하 출신의 관료를 양성하고 유학교육기관인 국학을 설치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신라가 가장 어떠면 신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심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어. 맨 위에 왕은 성골, 귀족은 진골, 그 다음에 6두품, 5두품, 4두품이 중인 계급이고 1, 2, 3두품 같은 경우는 1, 2, 3두품이라고도 부르지 않지. 그냥 평민들이었어. 이 자기가 태어난 신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관리의 최고봉이 정해져 있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나은 직책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학을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거야. 라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귀족에게 붙기보다는 왕에게 줄 서는 거를 기대했던 거지. 그래서 이 유학을 공부하는 학교를 설립했어. 그게 국학이야. 그러니 이것이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지. 기억해야 돼. 태종 무열왕이 통일 왕국을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면 이 삼국을 통일한 것을 그 삼국 통일을 완성한 사람은 문무왕이었고, 그 다음에 통일된 이 통일 신라에서 왕권을 강화시킨 왕은 신문왕이라는 거야. 어떻게? 관료전과 국학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보자. 통치제도는 통일신라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태종 무열왕 이후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정치에도 변화가 생겼다. 행정을 총괄하고 왕명을 수행하는 기구가 바로 집사부. 그리고 그 장관이 중시 혹은 시중이라고도 불러. 이게 왕권과 붙어있는 기관인 거야. 또 반대로 귀족회의인 화백회의. 화백회의의 대표는 상대등. 그러니까 이게 왕, 귀족의 대립은 여전해. 왕권이 강화되면 집사부의 능력이, 권한이 많아지겠지. 귀족권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화백회의의 입김이 더욱더 세진다라는 거겠지. 집사부의 짱은 누구고? 중시 혹은 시중 같은 말이야. 화백회의 짱은 누구야? 상대 등인 거야. 그래서 화백회의의 권한이 강해졌다. 아, 왕권이 약해졌구나. 집사부의 권한이 강해졌다. 왕권이 강화됐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 자, 통일 이후 신라는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민족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행정 지도를 바꿔야 되겠지.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8도로 되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이런 식으로, 강원도 이런 식으로 8개로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8도로 나누어져 있다면 통일신라는 9주로 나누어졌어. 9개의 주. 지금의 도의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도로 기억하면 되겠어. 9주야. 그러면서 지방의 주요 진영의 특별 행정구역인 5소경, 5개의 작은 수도라는 뜻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광역시 정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 즉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들이 있잖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광역시 개념이 바로 5소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구주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도,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도, 북도, 충청남도, 북도 이런 식으로 각 도를 주라고 9개의 주로 나누었다면 5소경은 지금의 광역시 개념으로 기억하면 되겠어. 왜냐?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다. 자, 고구려가 통일한 게 아니야. 신라가 통일했지. 신라가 통일했다라는 것은 수도가 어디다? 경상남도다. 그러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금성에서. 그지? 다른 지역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 그 각각의 어떤 단점들, 너무 치우쳐져 있는, 수도가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행정구역이 뭐다? 오소경이다. 주 단위 안에는 군현, 아까 구주라 그랬지. 여기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상주 보니까 경상남도 뭐 이런,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같은 그런 모양의 어떤 구획이잖아. 그 안에는 당연히 뭐 경기도 안에 과천시도 있고 김포시도 있고 뭐 각각 시들이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이 시 단위가 군이야. 그리고 그 안에 읍 단위가 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주 단위 밑에 군 단위 밑에 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군을 생각하면 안 돼. 주는 아까 말한 대로 도의 견임이야. 경기도. 김포시 그럼 군 단위야. 그지? 양촌 읍 하면 이게 현 단위라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지방관을 보내 다스렸다라는 거야. 뭐야? 중앙 집권 국가라는 뜻이야. 지방관을 보냈다라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방도 왕이 파견했구나. 즉 모든 권력이 왕에게 있구나. 중앙 집권 국가구나. 지방의 말단 행정구역, 우리 통장님 뭐 이런 분들 있지.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안 뽑잖아. 똑같아. 토착 세력인 촌주가 관리하였다. 이게 행정구역은 구주 오서경. 자, 행정은 뭐라고요? 구주 오소경. 언제? 통일신라 때. 그러니까 통신 때, 고려 때, 조선 때의 행정구획과 군사제도 이런 것들이 명칭들이 달라요. 그러니 그걸 기억해야 돼. 통일신라 때 행정구역은 구주 오소경이었어요. 군사는 어떻게 되나요? 군사 보자. 신문왕 때 구서당 10정. 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맞아. 뭐야, 구주였지. 각 주마다, 구서당 10정. 구주인데 왜 10정인가요? 당연히 국경선에는 군대를 하나만 두면 안 되겠지. 그러니 국경지대에는 2개의 정을 줬어. 그래서 구주인데도 불구하고 구정이 아니라 10정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중앙군의 명칭이 서당이야. 구서당. 이 구서당의 특징, 신라인뿐만 아니라 옛 고구려 유민 등을 포함함으로써 민족 융합을 꾀하였다. 즉 신라 사람뿐만 아니라 고구려 사람, 백제 유민들도 모두 들어가 있는 군대로서 특별한 군대겠지. 왜? 중앙군이니까. 지방군은 10정이야. 주마다 한 개씩 배치를 해. 그런데 국경지역인 한주는 2개의 정을 뒀다. 왜 그런지 얘기했어. 국경 방어를 해야 되니까, 국방력이 강화돼야 되니까 거기는 하나만 둘 수가 없어서 2개를 뒀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서당 10정. 기억하자. 이 10정은 구주와 관련되고 구주인데도 구정이 아니라 10정인 것은 국경은 2개의 정을 두었다라는 거야. 자, 남북국 시대라 그랬어. 남쪽은 통일신라가 이렇게 정비가 되고 있을 때 북쪽의 발해는 어땠는지 보자. 8세기 대조영의 아들인 무왕. 자, 발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역사에도 등록될 정도로 굉장히 융성했던 나라야. 대표적인 왕이 무왕과 문왕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업적과 그 다음에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름부터가 무왕이야. 무술할 때 그 무야. 무예 할 때 그 무. 쉽게 말해서 국방력의 강화 이런 것에 힘썼겠지.
북만주 일대까지 세력을 확대해 나갔고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는 듯 황제의 나라임을 표방했다. 황제인 거야. 황제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중국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자, 우선 영토 확대, 북만주 일대. 그리고 뭐? 연호를 사용했어. 연호 사용은 황제들만 쓰는 거거든. 연호라는 것은 삼국시대에 한번 등장해. 누구 때? 광개토 대왕 때. 영토를 북으로 확장을 하고 이 광개토 대왕의 어떤 업적들이 막 쌓여가고 중국에서도 이 광개토 대왕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국제 정세에서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연호라는 걸 사용하는데 황제들만 쓰는 거야. 이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세는 거를 연호라고 해. 그래서 무왕도 이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2025년이야.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지. 그럼 이재명 1년, 이재명 2년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이름으로 붙이지는 않겠지만 그 호로 붙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2025년이라고 쓰지 않고 이재명 1년 이렇게 쓰는 거를 연호라고 해. 이에 당은 신라와 흑수 말가를 이용해서 발해를 압박하였지만 무왕은 돌골,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어 당과 신라를 견제하였으며 장문유를 보내 산동반도의 등주를 선제 공격하였다. 즉 무왕 때는 무왕은 고구려 유민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하였고 자기의 적은 여전히 어디? 당나라하고 신라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얘네들의 적이 곧 자기의 우방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다음 무왕은 조금 더 다른 행보를 보여. 문왕 보자.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어. 왜? 언제까지 이렇게 긴장된 외교 노선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도 국가로서 더욱더 발전하려면 발전된 문물이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나야 되는데 당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친선이 필요하다. 필요에 의한 외교인 거야. 국가 대 국가의 모든 외교는 필요에 의한 거야. 자, 그래서 당과 친선 관계를 맺어. 더불어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기고 중앙 정치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게 문왕이야. 그러니까 무왕은 영토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세력들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힘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면 문왕은 이제 확장된 영토 내에서 완전한 국가로서의 어떤 체제를 정비하는 데 노력을 했던 왕이야. 결국 이 사람이 국가의 기틀을 다 다져놓고 그 다음 왕인 선왕 때가 되니 이때 전성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 전성기의 발해를 뭐라고 부르냐? 해동성국이라고 불러. 동해 바다 쪽에 있는 융성한 나라라는 뜻인데 요동 지방에서 만주와 연해주에 이르는 최대 영토가 확보되고 선왕 때. 그래서 발해를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에서 해동성국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돼. 그러나 9세기 말 지배층 내분으로 점차 약해지다가 누구의 침입으로?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이후 발해 유민들이 수차례 발해를 계승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발해 왕자 대광현 등 유민이 상당수로 고려로 귀화한다. 자, 나라 이름이 바뀌지. 즉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 시점이라는 거야. 이때 발해는 멸망했다라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융성했던 발해 통치제도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통치제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이거 중요해. 고구려 계승을 항상 말을 한다.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중앙과 지방 통치 제도를 만들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정 조직이 삼성육부제야. 3개의 성이 있고 그 밑에 6개의 부가 2개, 2개, 2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형태는 중국과 같으나 그 안에서 일하는 것들이나 명칭들은 독자적으로 좀 달랐다라는 거야. 삼성은 최고 권력기관인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돼. 이 정당성 아래에 육부가 누웠어. 이 형태가 나중에 보면 조선시대도 살짝 비슷하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육부를 두어서 행정 실무를 맡게 되는데 이 육부의 명칭이 당에서 사용하는 부서 명칭과는 달리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인 충인의지예신. 한자에 약한 너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충성할 때 그거야.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이 인의 어떤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철학적인데 이 인이 바로 유교에서 지향하는 사람들의 덕목이라고 보면 되겠어. 의는 우리 의리할 때 그 의야. 뜻의, 지. 의지할 때 지일 수도 있고 지혜할 때 지일 수도 있어. 한자 표현을 지금 살펴봐야 되겠어. 그 다음에 예의할 때 그거야. 신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신뢰할 때 그 신이야. 이처럼 발해는 유학에서 중시하는 통치 이념이 통치 이념이 반영된 이 용어들을 육부의 명칭으로 만들었어. 그러니 얘는 통치의 어떤 사상이 뭐에 있다라는 얘기일 거야. 유교에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유교를 가르쳐야 되겠지. 이 교육기관을 설치하는데 이게 주자감이야. 기억하니? 신라에서도 이 유교를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어. 벌써 국학. 얘는 뭐다? 주자감. 기억하자. 학교, 교육기관. 자, 행정조직은 삼성육부. 교육기관은 주자감. 더불어 이게 중앙행정이었지. 지방행정조직은 5경 15부 62주. 영토가 굉장히 넓어. 그러니까 주가 62개나 되는 거야. 그리고 수도가 몇 개야? 5개야. 수도를 비롯하여 지방의 요충지에 5경을 두었는데 5경의 이름은 뭐냐? 상, 중, 동서, 남 이렇게 되겠어. 상경, 중경, 서경, 동경, 남경, 북경만 없는 거지. 동서남북에서, 그치? 그리고 상하가 아니라 상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상중, 그 다음에 동서남이라고 기억하면 되겠다. 자, 중앙정치제도의 형태가 이쪽에 나와 있어. 이쪽. 자, 기억하자. 중앙정치 왕이 있어. 왕 밑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는 곳이 있어. 이 정당성이 어쩌면 행정기구 역할을 해. 이 행정기구에서 얘 밑에 이렇게 6개의 부가 있어. 충, 인, 의, 지, 예, 부. 이게 나중에 당의 관제는 지금 이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돼 있지. 요 형태가 조선의 이름과 같아. 그때는 이제 이걸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요게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명칭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충, 인, 의, 지, 예, 부는 이름은 유교적인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이 이름 가지고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부는 지금의 행정 업무고 호 부는 지금으로 보면은 이 세금을 걷는 예부 같은 경우는 이해와 관련된 거잖아.
주로 외교 관계와 관련된 거야. 병부는 병사잖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같은 경우지. 형부는 형사와 관련된 거야. 그럼 재판과 관련된 거지. 공부는 일종의 공사하면 뭐가 생각나니? 건설교통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이름에서 이 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이름을 따라가게 된다. 자, 이렇게 남북국 시대에 발전하고 있었던 통일신라와 발해. 그런데 이 발해에 문제가 생겨. 아까 발해래. 신라에.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고려로 유입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그 말은 뭐야? 발해가 멸망하고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야. 그럼 이 통일신라 말에 이 발해라는 이 통일신라 발해래. 미안해. 통일신라 이 신라라는 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겠지. 그 문제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을까? 짐작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가 바로 딱 떠올라야 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신분에 대한 억압이 심했던 나라가 어디라고? 신라라고 하고 말했어. 그래서 태어날 때 얘가 성골이냐 진골이냐 육두품이냐 오두품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한계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버린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다. 이게 굉장히 큰 불만 세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야. 왜? 태어나기를 내가 태어나 보니 육두품이야. 꽤 집안이 여유가 있어. 그래서 교육도 잘 받았어. 그런데 이 애가 평범한 애가 아니라 굉장히 비범한 애인 거야. 너무너무 똑똑해. 그냥 시대를 초월할 만한 천재라고 불리워. 근데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신라를 떠나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어디? 당나라로. 거기서는 인정을 받아. 개혁을 해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는 태어나기를 진골로 태어나서 장관급을 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별로 일을 못해. 너무 무능해. 바꾸고 싶어. 똑똑한 애로. 근데 이 육두품 애들은 이 신분제의 한계 때문에 높은 곳에 올려줄 수가 없어. 개혁을 하고 싶겠지. 왕이 계속해서 당에 유학가 있는 애들을 부른단 말이야. 걔네들은 왕을 믿고 찾아와. 그래서 개혁안을 만들어. 근데 이미 권력은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어? 귀족들이. 화백이라는 말은 만장일치라는 뜻이야. 이 귀족의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안건이 없어.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하겠지. 정계를 떠나겠지. 왕권은 더욱더 떨어지겠지. 이러한 일들이 신라 말에 일어나는 거야. 자, 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신라는 왕권이 약해져. 왜 약해지냐면 항상 외척이 문제야. 외척이라는 것은 외가야. 이 자기 아들, 자기 사위가 혹은 자기 손자가 왕이 되었어. 그걸 등에 업고 할아버지 말 안 들을 거야? 장인 말 안 들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 정권을 가지고 흔드는 거야. 이러니까 왕권이 약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왕권이 약해지고 정치적인 혼란이 생겨. 그러니 사회적인 동요가 심해졌어. 제일 문제는 이게 어떤 일이냐.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를 경우 정말 문제인 거지. 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이 해공왕이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반란군 피살 이렇게 나오지. 이후 진골 귀족의 왕위쟁탈전이 심각해져. 몇 년 동안? 150년 동안. 이동안 바뀐 왕이 20명이나 돼. 왕권은 진짜 바닥에 처박히게 되지.
중앙에서 밀려난 일부 세력은 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 대표적인 게 김헌창의 난이야. 왕권이 약해졌다. 중앙에서의 통제력이 약해져. 중앙 집권 국가였을 때 지방까지도 잘 다스릴 수 있었지만 이 권력이 흔들리고 있어. 왕이 지방을 잘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돼. 지방의 유력자들이 이제 농민들,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지방에서 유력자의 대토지 소유, 수탈이 늘어나면서 농민 생활이 더욱 공공해졌다. 어려워졌다는 거야. 이러니까 농민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서 수탈을 당하니 살 수가 없는데 이걸 왕이 도와주지 못해. 그러니 자기 땅을 버리고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초적이 됐다. 이 초적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산역 이런 게 됐다라는 거야. 사실 이 사람들은 농민이었던 사람들이야. 도적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지금 사회적인 상황이 자기를 도적으로 만든 거야. 불만이 되게 많았겠지. 이때 원종과 애노라는 사람이 사벌주, 상주 지역이야. 농민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 즉 왕권의 약화가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으로 이루어지고 그 쟁탈전의 대표적인 게 김헌창의 난. 이러한 왕위 쟁탈전 때문에 농민의 삶이 힘들어지자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인과관계가 이렇게 있어. 대표적인 게 원종과 애노의 난. 그래서 왕위 쟁탈전, 김헌창의 난, 농민 반란, 원종과 애노의 난으로 기억하면 되겠다. 자, 이러한 문제를 보고 신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만 돼.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 호족, 그 중앙에서는 밀려났어. 그러나 지방의 근거지를 갖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 플러스 육두품인데 그 한계 때문에 중앙에서 승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손을 잡기 시작해. 자, 호족. 중앙 정치에 도전하는 지방 세력이야. 지방 세력이야. 지방에 힘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야. 신라 정부를 등진 농민을 규합하여 성장했다. 방금 농민 반란 일으켰던 사람들,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 사람들한테 밥도 먹여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력을 키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상 신라로부터 독립해 나갔어. 이게 나중에 보면 너네들 다 이제 보게 되는 왕건이라든지 견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야. 이 골품제에 따라서 관직 승진의 제한을 받았던 누구? 육두품 지식인들. 얘네들이 호족과 손을 잡고 플러스해서 뭐 사회개혁을 주도해. 대표적인 호족 세력 나왔다. 견훤, 궁예. 신라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성공해. 그래서 견훤은 뭐 후백제를, 그 다음에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웠다. 자, 원래 궁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신라의 왕족 출신이라고 알려진 궁예는 지방의 초족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산적들하고 세력을 넓혀갔다. 그는 고구려 부흥을 앞세워 송악을 수도로 하고, 송악 개성이야, 후고구려를 세웠어. 그런데 나중에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해. 나라 이름도 뭘로 바꿔? 태봉으로.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지역을 아우르는 영토를 확보하였다.
후 백제에 이어 후 고구려까지 설립하면서 다시 이제는 삼국이 대치하는 형세, 즉 후 삼국시대가 되었다. 이 이후에 지금 아마 그 고려 얘기할 때 이 궁예 얘기가 좀 더 나올 건데, 지금 궁예가 신라의 왕족 출신이라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 위의 내용으로 연결돼야 돼. 왕권이 약해지면서 왕위 쟁탈전이 있어서 150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바뀌었다 했잖아. 이 전쟁 난 중에 왕자를 안고 시녀가 도망을 간 거야. 이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산에서 굴러떨어져. 이 시녀는 죽고 이 아이는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아기가. 그 산에서 이렇게 굴러떨어지면서 나무 둥걸 이렇게 부러진 나무 둥걸에 눈이 박힌 거야. 그러니까 애가 기절한 거지. 원래 어린애는 울어야 되잖아, 산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큰 부상으로 인하여 아이가 기절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러니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왕자를 죽이러 왔던 군대들이 물러난 거야. 그런데 이렇게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이 어린 아기 왕자를 그 근처 숲에 사는 승려가 발견하고 키우게 돼.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이렇게 싸놓은 아이포 같은 게 범상치 않을 거 아니야. 비단으로 막 이렇게 무늬도 뭐 용무늬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감춰두고 이 아이를 산속에서 그 전쟁통에 주운 아이로 키워. 근데 초족과 연결이 됐다라고 나와 있잖아, 궁예. 지방의 초족. 자, 그 다음 내용과 연결돼.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산으로 올라가서 초족 산적이 됐어.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산적질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절에 와서 머물게 된 거지. 당시 궁예의 눈에는, 한쪽 눈은 안 보이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였던 거야. 자기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궁예가 이 초종 무리와 함께 어울리면서 나중에 이들이 절을 떠나갈 때 같이 나가겠다고 한 거야. 그때 그 승려가 이 어린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아기 포 같은 거를 이 궁예에게 주면서, 사실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줌으로써 그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이 청소년기의 이 궁예에게, 나는 이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왕이 될 사람이었구나 라는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게끔 해준 거지. 그래서 그 궁예가 이제 자기의 그 피가 왕족이었다 라는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 그것을 힘입어서 이 초종무리를 이끌어서 나중에는 이 후 고구려의 왕이 된 거야. 근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높고, 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고아잖아. 그래서 승려들 밑에서 살았었고, 나중에는 초족의 무리와 어울렸고, 그러니 배운 바가 없어. 그지? 싸움은 잘할지 모르고 지략은 뛰어날지 모르나 배운 바가 없고 존중받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송악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당시 개성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왕건의 할아버지였던 거야. 아니, 왕건이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였던 거야. 이 할아버지는 이 무리들이 왔을 때 이 송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의 무력을 우리가 끌어안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했다고 해. 이 궁예를 장군님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궁예가 호화로운 집에서 목욕을 하고 비단 옷을 걸치고 엄청나게 잘 차려진 이런 음식들을 대접받으면서 장군님